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고개로 막혀 있어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인심만큼은 넉넉하여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전기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커다란 회화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가지가 얼마나 넓고 무성한지 마치 마을 전체를 굽어 살피는 수호신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그 나무 아래에서 땀을 식히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며 나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마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이를 거들며 자랐고 장성에서는 낡은 수레 하나와 먹소애라고 부르는 늙은 말 한 피를 의지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 대나무 숲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촉갓집이었지만 칠성은 언제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늙은 말을 제 식구처럼 아끼며 불평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장에 내다 팔 물건이 있으면 제 일처럼 실어 날라주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으면 기꺼이 수레에 태워다 주는 등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산천초목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때였습니다. 칠성은 아침 일찍부터 이웃 마을 장터에 나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곡식이며 나무를 수레 가득 싣고 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말 먹소에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콧김을 뿜으며 힘차게 발굽을 놀렸고 칠성은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앉아 구성진 노래 가락을 흥얼거리며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장터는 추수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고 칠성은 마을 사람들이 맡긴 물건을 좋은 값에 팔아주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장 파장 무렵이 되어서야 칠성은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험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는 해가 지고 나면 산속의 어둠이 순식간에 몰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먹소애를 몰아 고갯길로 들어섰지만 이미 사방은 어둑어둑해져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을 밤바람은 낮과는 달리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산짐승이 튀어나올까봐 고삐를 단단히 쥐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수레를 몰았습니다. 수레바퀴가 자갈길을 구르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에 울려 퍼졌고 칠성은 무서움을 잊기 위해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먹소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여우고개라 불리는 험한 길목에 다다랐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거나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 길 가는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칠성도 내심 겁이 났지만 이 고개를 넘지 않으면 마을로 갈 수 없었기에 짐짓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개 중턱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잘 가던 먹소애가 히잉하고 거칠게 울며 제자리에 딱 멈춰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이 아무리 고삐를 당기고 달래보아도 먹소애는 뒷걸음질만 칠 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수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길가 바위 옆에 희미한 형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바위이거나 나무 그루터기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고삐를 꽉 쥐고 그 형체를 유심히 투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였습니다. 이 깊은 밤 인적 드문 상옥에 젊은 처녀가 홀로 서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기에 칠성은 머리털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칠성의 착한 심성은 차마 그 처녀를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처녀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 밤중에 낭자홀로 어찌 이런 험한 곳에 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칠성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묻자 그제야 처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눈매만큼은 그윽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처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염치 없지만 저 아래 마을 어귀까지만 태워주실 수 없겠는지요? 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으나 산짐승이 들끓는 이곳에 여인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기묘한 분위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칠성은 짐칸을 정리하고 처녀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추한 수레지만 타시지요. 마을까지는 금방이니 데려다 드리리다. 칠성의 말에 처녀는 소리 없이 다가와 수레에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수레가 기우뚱하거나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마치 깃털이 내려앉는 듯 가벼웠습니다. 먹소에는 여전히 불안한 듯 콧김을 뿜으며 발을 굴았지만 칠성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달래자 마지못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는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수레 위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등 뒤에 탄 처녀가 신경 쓰여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처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처녀가 탄 뒤로 주변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속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떨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한겨울 눈보라 속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묘한 추위가 칠성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칠성은 이 어색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짐짓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댁은 어디시길래 이 밤중에 혼자 다니시오 무섭지도 않소? 그러나 처녀는 칠성의 물음에 단답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 곳이 있어 가는 길입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이 찬바람에 실려올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묻는 것이 실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를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산길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길가의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겨 세상에는 오직 수레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오로지 빨리 마을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며 쉼없이 채찍질을 했고 먹소에 또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산길이 끝나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자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논밭과 집들이 보이자 긴장이 풀리며 굳어있던 어깨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까 보았던 커다란 회화나무가 달빛을 받아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서 있었는데 밤에 보니 그 웅장하던 나무가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레가 회화나무 근처에 다다르자 뒤에 타고 있던 처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다 왔습니다. 칠성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입구일 뿐 인가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그저 밭과 나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댁이 어디시오?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말씀만 하시오. 칠성이 호의를 베풀려 했지만 처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서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수레에서 사뿐히 내려섰는데 이번에도 역시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수레를 멈추고 처녀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땅에 닿은 그녀의 하얀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처녀는 칠성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회화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처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처녀가 회화나무의 굵은 기둥 뒤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나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로다. 분명 나무 뒤로 갔는데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고삐를 당겨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칠성의 머릿속에는 창백한 처녀의 얼굴과 차가웠던 냉기,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진 뒷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먹소회를 마구간에 넣고 여물을 챙겨주었는데 평소라면 여물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을 녀석이 오늘따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먹소회의 털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흰자위가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쯧쯧 너도 오늘 밤 무언가 보긴 본 모양이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칠성은 먹소의 등과 목을 정성껏 비껴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칠성 자신도 다리가 후들거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이 회화나무 가지 사이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칠성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꽁꽁 언 몸을 녹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계신 노모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오늘 자신이 태운 것이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처녀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칠성은 혹시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신이라 해도 갈 곳이 없어 보이던데 오죽했으면 남의 수레를 얻어 탔을까 하는 연민의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수레 한 구석에 남아있는 서늘한 기운과 물기 어린 자국이 그 일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기르며 동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자네 어제 늦게 들어오지 않았나? 밤중에 수레 소리가 요란하더구먼. 이웃집 덕질이 묘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려 했으나 왠지 어제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칠성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태우고 왔다는 이야기가 마을 안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칠성의 수레 뒤에 희뿌연 연기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회화나무 아래서 칠성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조용하던 상월 마을에 기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회화나무 아래서 사라진 그 여인의 잔상이 깊게 박혀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칠성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할 조짐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심하게 불던 그날 오후 칠성은 다시 한번 회화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낮에 보는 회화나무는 여전히 웅장하고 든든해 보였지만 칠성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이 조금 파헤쳐진 듯한 혹은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서 까악까악 하고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칠성은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은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은 밥상머리에서 노모에게 조심스럽게 지난밤의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회화나무에 얽힌 전설 같은 게 있나요? 칠성의 뜬금없는 질문에 노모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노모의 눈빛에는 칠성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회화나무라, 글쎄다. 그 나무는 마을이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 별별 일을 다 보았겠지. 헌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느냐. 노모의 대물음에 칠성은 차마 귀신을 태웠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어젯밤 처녀의 목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는 섬뜩하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하룻밤의 기이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회화나무 아래에는 칠성이 보지 못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나무의 깊은 그늘 속에서 무언가가 칠성의 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저주가 아닌 깊은 슬픔과 기다림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이어주 이 없이 짖어대고 닭들이 회를 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칠성의 선량한 마음씨가 불러온 이 기묘한 인연은 이제 막 그 첫 번째 매듭을 짓고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칠성의 집 마당에는 여느 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힘차게 여물을 씹어야 할 늙은 말 먹소애가 구석에 웅크린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따뜻한 콩죽을 쑤어다 주었지만 먹소애는 입도 대지 않고 겁에 질린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말의 털은 밤새 식은땀을 흘린 탓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짐승조차 지난밤의 기이한 기운에 눌려 병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젯밤 자신이 태운 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이 말의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한 사이 마을 우물가에서는 벌써부터 칠성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문의 지원지는 마을에서 입이 싸기로 유명한 봉수라는 사내였는데 그는 어젯밤 늦게 마실을 다녀오다
칠성의 수레를 목격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봉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침을 튀기며 말하기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니까. 칠성이 놈수레 뒤에 허영것이 타고 있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 있었다고 하며 과장 섞인 몸짓을 해대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봉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겁 많은 몇몇은 벌써부터 몸을 부르르 떨며 칠성의 집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봉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살이 붙고 부풀려져 점심때가 되자 마을 전체에 흉흉한 괴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칠성이 귀신에게 홀려 넋이 나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칠성이 재물을 얻기 위해 도깨비와 거래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평소 칠성의 성실함을 칭찬하던 사람들조차 아무리 착해도 귀신이 붙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법이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마을에 평온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불신과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칠성을 마치 전염병에 걸린 환자라도 되는 양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칠성은 먹소해가 조금 기운을 차리자 약초라도 구해올 요량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이웃집 할머니가 칠성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평소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주던 할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하여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동네 아이들도 칠성을 보자마자 귀신 아저씨다 라고 소리치며 달아나 버렸고 칠성은 영문을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마을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는데 칠성이 다가가자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봉수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칠성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칠성가, 어제 데려온 색시는 어디다 숨겨두고 혼자 나오냐? 얼굴 좀 보여주지 그러냐? 봉수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칠성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억울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말 주변이 없는 탓에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봉수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저 길 잃은 처자를 태워다 주었을 뿐입니다. 칠성이 용기를 내어 해명하려 했지만 봉수는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길 잃은 처자. 이 밤중에 그것도 여우고개에서 자네가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인가. 봉수는 칠성을 몰아쓰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사람들은 봉수의 말에 동조하며 칠성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와 회화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곳은 오직 말없는 나무 그늘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화나무 아래에 도착한 칠성은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난밤의 일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건넸고 수레에 오르는 모습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이라 단정짓는 것인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서늘한 기운과 사라진 뒷모습을 떠올리면 사람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는데 바로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었습니다. 촌장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분으로 마을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촌장은 칠성에 앉아있는 회화나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칠성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올리려 했으나 촌장은 손을 저어 칠성을 다시 앉혔습니다. 앉거라. 다리도 아플 텐데 굳이 일어날 것 없다. 촌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어 칠성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먼 산을 바라보더니 칠성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마을이 시끄럽더구나. 자네가 어젯밤에 귀한 손님을 모셔왔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냐? 촌장의 질문은 봉수의 비아냥과는 달리 진중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밤 여우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촌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녀를 만난 경위부터 수레에 태우고 온 과정, 그리고 나무 뒤로 사라진 기묘한 결말까지 칠성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촌장은 고개를 끄덕일 뿐 놀라거나 칠성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 게야. 다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대접했으니 탈이 날까 걱정이구나. 촌장의 말에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져 앉았습니다. 어르신, 그럼 제가 정말 귀신을 태운 것입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촌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이라 하여 무조건 사람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네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선의를 베풀었으니 그 또한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 일일 터. 너무 겁먹지 말거라. 하지만 촌장의 표정은 곧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헌화산자와 죽은 자의 길은 엄연히 다른 법.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였으니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게다. 자네 오늘 밤은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걸세. 함부로 문을 열어주어서도 안 되고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섣불리 대답해서도 안 되네. 촌장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칠성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촌장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하는 법이지 자네의 그 고운 심성이 자네를 지켜줄 것이네. 촌장이 마을로 내려가고 난 뒤 칠성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회화나무 가지 사이로 번지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나무 주변은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노모는 기침 소리가 잦아졌고 마구간의 먹소에는 여전히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은 부엌에서 죽을 쑤어 노모에게 올리고 방문과 창문을 꼼꼼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촌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칠성은 밥이 넘어가지 않아 숭늉만 들이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칠성은 몇 번이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왜 이리 굳은지 노모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칠성은 노모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방안을 조금 더 밝게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칠성의 감각은 예민해져서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지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에게는 그 고요함이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봉수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누구 하나 칠성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은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과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누군가가 발을 끄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소리는 대문 쪽에서 시작되어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말을 떠올리며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칠성아... 밖에서 칠성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낮에 들었던 봉수의 목소리도 촌장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고갯길에서 들었던 그 서늘하고도 애처로운 처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갔는데 목소리는 바로 문, 바로 밖, 아니 문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듯 선명했습니다. 칠성아,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목소리는 구슬프게 이어졌습니다. 칠성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귀신이 찾아왔다는 공포와 억울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민 사이에서 칠성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당부를 어길 수는 없었기에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치며 칠성은 밤이 지나가겨만을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처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호롱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불꽃이 파랗게 변하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놀라 눈을 떴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기이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형상처럼 보였고 그것은 천천히 칠성의 머리맡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위 눌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직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파란 불빛 아래에 드러난 그림자는 칠성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그 손짓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간절해 보였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그 손짓을 따라 시선을 옮겼는데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마을 입구 회화나무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칠성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회화나무라고 되뇌며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거세게 흔들렸고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안에 있는가? 그것은 봉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가위 눌림에서 풀려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봉수는 술에 취해 객기를 부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내 놈이 데려온 귀신 때문에 우리 집 소가 날뛴다 당장 나와서 책임져라. 봉수의 고함 소리에 파란 불꽃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고 방 안의 서늘한 기운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봉수의 난동은 마을 사람들을 깨울 것이고 그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은 결국 결심을 굳히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봉수와 그 뒤를 따르는 몇몇 마을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봉수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네가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어.
오늘 밤 내 놈을 멍석마리에서 쫓아내야 직성이 풀리겠다. 봉수는 칠성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집 마당에 심어둔 오래된 감나무 위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하던 봉수도 멈칫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봉수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닙니다. 칠성의 눈빛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언가 확신에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칠성의 기세에 눌려 멱살을 슬그머니 놓았지만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일 날이 밝으면 촌장님께 말씀드려 내 놈을 마을에서 내쫓을 테다. 봉수와 청년들은 칠성에게 침을 뱉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홀로 남은 칠성은 마당에 서서 회화나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회화나무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뚝 서 있었고 칠성은 방금 전 방 안에서 본 그림자의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화나무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얽혀 있었습니다. 촌장의 조언대로 정성을 다한다면 이 기이한 인연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회화나무 아래를 파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묻혀있든 그것이 이 모든 사당과 처녀의 한을 풀어줄 열쇠임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다가올 아침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새벽달기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칠성은 마루에 웅크린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몽롱한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칠성이 평소 오가던 마을 어귀였으나 세상은 온통 희뿌연 물안개에 잠겨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안개 속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발에 닿는 흙의 감촉이 소미불을 밟는 것처럼 부드럽고 포근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와 코끝을 간지럽혔고 칠성은 그 향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회화나무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 다다르자 자욱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어젯밤 보았던 그 하얀 소복의 처녀가 다소곳이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의 처녀는 어제의 창백하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전의 고운 혈색이 돌고 있었고 눈빛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칠성을 보자마자 곱게 두 손을 모아 허리를 숙이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누추한 저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랜 세월 묶여있던 이곳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가했고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얼떨결에 맞절을 하며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구천을 떠돌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낭자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칠성의 물음에 처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회화나무의 굵은 뿌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 마을 유지의 무남 동녀였습니다. 난리통의 피난을 떠나던 중
가문의 귀한 물건을 지키려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이 나무 아래 잠들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으나 아버님께서 목숨보다 아끼시던 그 물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손을 뻗어 회화나무의 북쪽으로 뻗은 가장 굵은 뿌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은희님, 부디 저곳을 파주시어요. 그곳에 제가 묻어둔 은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신다면 제 억울함도 풀리고 은희님께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처녀의 간곡한 부탁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내 반드시 그 항아리를 찾아 낭자의 넋을 위로해 드리리다. 칠성의 대답을 들은 처녀는 환하게 웃으며 서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다시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려는 찰나 칠성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칠성이 낭자하고 외치며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칠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감각에 칠성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맡았던 꽃향기가 여전히 코끝에 맴도는 듯했고 처녀가 가리켰던 회화나무 뿌리의 위치가 머릿속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단순한 객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산자에게 보내는 간절한 전갈이자 칠성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적인 과제였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앓던 노모는 다행히 곤히 잠들어 계셨고 칠성은 조용히 세수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어내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며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가서 튼튼한 삽과 괭기를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구천을 떠도는 처녀의 한을 풀어줄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의 비장한 표정을 본 먹소에도 주인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칠성은 먹소의 목덜미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대문을 활짝 열고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가는 칠성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어깨에 맨 삽자루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감이 오히려 칠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칠성이가 아침부터 삽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건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게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모양일세. 사람들은 칠성을 피하거나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마을 어귀의 회화나무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귓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대신 지난밤 꿈속 처녀의 간절한 목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에 도착한 칠성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낮에 보는 회화나무는 밤의 으스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친 나무 껍질과 사방으로 뻗은 가지들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나무에게 마음속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무 신령님,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넋을 달래려 함이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십시오. 칠성은 정중하게 나무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처녀가 꿈속에서 일러준 북쪽 뿌리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봉수가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저놈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대낮부터 신성한 회화나무 아래를 파헤치려 하다니 귀신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봉수는 칠성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칠성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아 그만두게. 거기 건드리면 큰일 난다네. 도대체 뭘 하려는 게야. 사람들의 만류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칠성은 묵묵히 자신이 찜해둔 자리에 괭이를 들이대었습니다. 형님들, 아주머니들, 제가 미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제 말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흥분한 봉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화기는 무슨 낸놈이 우리 마을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봉수가 칠성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멈추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뒷짐을 지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촌장의 등장에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잠잠해졌고 봉수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촌장은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다들 진정들 하게. 칠성이가 이유 없이 저럴 위인이 아니라는 건 자네들도 잘 알지 않나.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드러나보고 야단을 쳐도 늦지 않네.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쓱해하며 칠성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칠성은 괭이를 내려놓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지난밤 꿈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처녀의 억울한 사연과 은항아리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을 파야만 하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묘한 기대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봉수만은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흥꿈 이야기를 믿고 땅을 판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쩔 테냐. 그때는 내 놈 집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겠느냐. 봉수의 억지 주장에 칠성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제 발로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나온다면 형님도 저에게 사과하시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칠성의 단호한 태도에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좋다. 내 증인이 되어줄 테니 어디 한번 파보거라. 대신 나무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칠성은 다시 괭이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일러준 북쪽 뿌리 사이는 흙이 단단하게 굳어있어 파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괭이질을 할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칠성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칠성의 괭이질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정말 항아리가 나올까? 귀신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신반의하는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자 칠성의 괭이 끝에 무언가 딱딱한 돌멩이 같은 것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더 깊이 파들어 갔습니다. 흙냄새 사이로 왠지 모를 묵은 내가 섞여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특유의 곰팡내와 비슷했습니다. 칠성의 손놀림이 빨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절로 한 발짝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수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구덩이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와 회화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나무칩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칠성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의 괭이 끝에서 턱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나 나무 뿌리를 찍은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 인공적인 물체를 타격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굉기질을 멈추고 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여기저기서 하는 탄성이 터져나와서 나왔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물체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났는데 흙이 잔뜩 묻어있기는 했지만 분명 둥그스름한 항아리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주변의 흙을 손수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물체는 검게 변색된 은항아리의 뚜껑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땅속에 잠들어 있던 그 항아리는 생각보다 크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칠성이 항아리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힘을 주자 흙 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항아리가 뿌욱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을 받자 흙 묻은 틈새로 은은한 은빛 광채가 번쩍였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항아리야. 칠성이 말이 맞았어. 정말 귀신이 알려준 게야. 사람들은 경악과 감탄을 쏟아내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항아리를 들어 올려 구덩이 밖 평평한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는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흙을 털어내고 보니 학과 구름이 어우러진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촌장은 가까이 다가와 항아리를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로다. 옛날 양반계에서나 쓰던 귀한 은항아리가 틀림없어. 촌장의 말에 봉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틀렸음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혹시라도 처녀의 넋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녀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항아리 안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맑고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 나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금비녀 옷가락지 같은 값비싼 폐물들과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화나무 위에서 까치까치하는 반가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긴장된 순간에 들리는 까치 소리는 마치 처녀의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처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보셨습니까? 낭자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십시오.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봉수에게 다가가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항아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들어 사람들을 주목시켰습니다. 자 보았느냐, 칠성이의 진심이 하늘에 닿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함부로 남을 의심하고 헐뜯은 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촌장의 따끔한 일침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칠성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며 피했던 이웃들은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항아리의 비밀은 밝혀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만회하는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처녀의 넋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촌장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물건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칠성의 욕심 없는 태도에 촌장은 다시 한번 간복했습니다. 임자가 없는 물건이라. 허나 이것을 찾은 것은 자네고 그 처녀가 자네에게 준 선물이니 자네가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다만 촌장은 말을 흐리며 칠성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뜻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지 않고 이 재물로 낭자의 한을 풀어주고 마을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마을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해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따사롭게 내리쬐었고 회화나무 잎사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항아리 속에서 은은한 빛이 다시 한번 뿜어져 나오더니 사람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회화나무 아래에 희미하게나마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처녀의 형상이 잠시 어른거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복이 아닌 고운 비단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처녀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빛과 함께 하늘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해 보여 두려움을 잊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늙은 말 먹소에도 주인에게 다가와 얼굴을 비비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화나무 아래 묻혀있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고 칠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을에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오는 일뿐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처녀의 형상이 빛과 함께 하늘로 흩어지고 난 뒤 회화나무 아래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 듯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아직도 허공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다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닌 자연이 들려주는 평화로운 연주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항아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더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촌장 어르신이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다시 고쳐 잡으며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자,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답이다. 칠성이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정말 은혜를 갚다니. 우리가 칠성이를 너무 몰아세웠어. 미안해서 어쩌나. 사람들은 하나둘씩 칠성에게 다가와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개 중에는 칠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멋지적은 듯 머리만 긁적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독 한 사람 봉수만이 자리에 끼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 밝은 촌장이 그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이놈 봉수야,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느냐? 네가 저지른 일이 있는데 그냥 갈 셈이냐? 촌장의 호통 소리가 벼락같이 떨어지자 봉수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수에게 쏠렸고 그 시선들은 아까 칠성에게 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봉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봉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봉수에게 주먹이라도 날릴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했지만 칠성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봉수 형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칠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봉수는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네. 귀신에 홀려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어. 자네를 모함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봉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봉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저도 형님 입장이었다면 무서워서 그랬을 겁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대신 저 낭자의 넋을 기리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칠성의 넓은 아량에 봉수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암 돕고 말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네 일을 돕겠네. 정말 미안하네 칠성아. 봉수는 칠성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화해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이 귀한 물건부터 수습해야지.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세. 칠성은 옷소매로 은항아리의 흙을 한 번 더 깨끗이 닦아낸 다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항아리는 꽤 무거웠지만 칠성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행렬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군대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맨 앞에는 칠성이 은항아리를 안고 걸었고 그 뒤를 촌장과 먹소애가 따랐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길게 이었습니다. 밭이라던 사람들도 집안에 있던 아낙네들도 무슨 일인가 하여 모두 뛰쳐나와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칠성이가 보물을 찾았대. 귀신이 은항아리를 줬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처럼 들썩였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칠성의 주위를 뛰어다녔고 강아지들도 덩달아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칠성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고 좁은 골목길이 미어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낮잠을 주무시던 노모가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 집에 불이라도 났느냐. 노모는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은 환하게 웃으며 마루로 올라가 항아리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십시오. 그 처녀가 주고 간 선물입니다. 노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은항아리란 말이냐? 세상의 꿈만 같구나. 노모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촌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다들 듣거라. 이 항아리는 칠성이의 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을의 경사이기도 하다. 또한 억울하게 돌아가신 처녀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오늘 밤 칠성이네 마당에서 위령제를 지낼 것이니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장만해 오너라. 술도 넉넉히 가져오고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답게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져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씻고, 누군가는 떡을 치고, 누군가는 전을 부치러 달려갔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부엌을 차지하고 앉아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고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봉수와 함께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봉수는 아까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상을 나르고 병풍을 치고 촛대를 닦았습니다. 칠성아, 내가 읍내 가서 제일 좋은 향을 구해왔네. 이걸 피우면 처녀 귀신도 좋아할 걸세. 봉수가 품에서 향을 꺼내 건네자 칠성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 칠성의 집 마당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쌀밥, 따끈한 고깃국, 알록달록한 산적,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졌습니다. 칠성은 은항아리에서 꺼낸 폐물 중 일부를 팔아 마련한 고운 비단 옷을 태워 처녀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사상 중앙에는 이름 모를 처녀의 신이라고 쓴 지방을 붙였습니다.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당에는 엄숙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촌장이 제주가 되어 첫 잔을 올렸고 칠성이 그 뒤를 이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이 음식을 드시고 이승에서의 한을 모두 잊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칠성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칠성이 절을 하는 동안 마당에 불던 바람이 뚝 그치고 촛불이 곱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처녀의 영혼이 내려와 제사상을 받는 것처럼 주변의 공기가 따뜻하고 아늑하게 변하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지방을 태울 때 불꽃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노모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셨구나. 편안한 얼굴로 가셨을 게다. 노모의 말에 칠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시원했습니다. 촌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이제 음복을 하자꾸나. 귀신이 드신 음식을 나눠 먹어야 복이 오는 법이지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며 왁자지껄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 이 떡맛 한번 좋네. 누가 만들었나. 봉수잔에 아까 도망가려던 폼이 아주 볼만하더구먼. 농담과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잔을 돌렸습니다. 칠성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술을 따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금빛녀, 옷가락지, 은수저 등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칠성은 촌장과 상의하여 그중 일부는 마을의 다리를 고치고 서당을 짓는 데 내놓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재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우리 마을을 믿고 맡긴 것이니 마을을 위해 쓰는 것이 옳습니다. 칠성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욕심 없는 칠성의 마음씨에 모두가 감동했고 그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장구 소리가 들려오고 흥에 겨운 몇몇 노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소란을 피해 마당 한구석으로 물러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처녀의 눈빛처럼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그 별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약속은 지켰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맑은 공기가 칠성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떡을 입에 물고 칠성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옛날 이야기 하나 더 해주세요. 귀신 이야기 말고 재밌는 거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칠성은 껄껄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공포와 의심으로 시작되었던 하루가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칠성의 집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는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고 마을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혀버렸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봉수가 비틀거리며 칠성에게 다가와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칠성아, 내 정말 자네를 다시 봤네. 자네는 진짜 사내대장부야. 내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네. 나이 어린 칠성에게 형님 소리를 하는 봉수의 주사의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칠성도 싫지 않으신 듯 봉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싹트고 삭막했던 마을 인심이 다시 예전의 넉넉함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먹소에도 마구간에서 여물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은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칠성은 잠시 마구간에 들러 먹소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살았다. 먹소에는 칠성의 볼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칠성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촉갓집이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안방의 가장 안전한 곳에 모셔두었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달은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칠성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아, 이제 부자 됐으니 장가만 가면 되겠네. 좋은 색시감 있으면 내가 꼭 소개해 줌세. 칠성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어젯밤의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온기와 정기, 남아있는 따뜻하고 충만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으로 대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다시 한번 회화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거나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혹은 든든한 보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나무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거는 다그락 소리가 경쾌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칠성은 어머니의 이불을 봐드리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갓과 옷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부드러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와 이 집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줄 날을 꿈꾸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밤. 칠성의 집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칠성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마을은 또 다른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기억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전설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회화나무 아래 은항아리와 마음씨 착한 마부 칠성의 이야기는 이제 막 마을의 역사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떼들썩하게 했던 은항아리 사건이 지나가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예전에 적막하고 삭막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듯한 훈훈하고 넉넉한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은한가리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불신과 이기심을 녹여내고 그 자리에 믿음과 나눔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단순히 마음씨 좋은 마부로만 대하지 않고 마을에 큰 복을 가져다 준 귀인으로 여기며 존경심을 담아 대했습니다. 길에서 칠성을 마주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고 칠성의 수레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조차 길을 비켜서며 공손하게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이 쑥스러웠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는 처녀가 남긴 재물의 일부를 헐어 가장 먼저 마을 입구에 낡고 위태로웠던 나무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불어 건너기 힘들었던 그 다리는 칠성의 도움으로 끄떡없는 튼튼한 다리로 다시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칠성의 공덕을 칭송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비가 새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었던 마을 서당도 말끔하게 수리하여 마을에는 다시금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집을 고치기보다 마을의 구중옷을 먼저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고 이러한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봉수는 이제 칠성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칠성의 집에 들러 장작을 패주거나 마구간을 청소해주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어이 칠성, 아우, 이 장작은 내가 해놓을 테니 자네는 좀 쉬게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야 쓰겠나. 봉수는 칠성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살갑게 굴었고 칠성 또한 그런 봉수를 형님으로 극진히 모시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새끼를 꼬거나 농기구를 손질하는 모습은 이제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우정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자리에 핀 우정의 꽃은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의 집안 형편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무엇보다 기쁜 일은 노모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은항 아래에서 나온 돈으로 어머니에게 좋다는 약재를 구해 다려드리고 겨울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을 따뜻하게 고쳐드렸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좋은 약을 드시며 마음 편히 지내시니 노모의 고질병이었던 기침이 잦아들고 얼굴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양지 바른 마루에 앉아 칠성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오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음을 칠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웃음소리는 칠성에게 있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선 회화나무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나온다 하여
밤이면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나무였으나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복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회화나무를 찾아와 막걸리를 붓고 소원을 빌었으며 나무 주변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그네를 메어 뛰놀았고 여름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회화나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친근한 이웃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찬서리가 내리고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텅 비었지만 마을 집집마다 볏짚을 엮어 지붕을 새로 얹고 김장을 하느라 분주하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도 수북하게 쌓인 배추와 물을 다듬느라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이네 김장은 우리가 다 해줄 테니 걱정 말게. 자네는 어머니 모시고 방에 들어가 있게나. 이웃 아주머니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제 집 일처럼 나서서 김장을 도왔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버무리는 냄새와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어우러져 마당 가득 풍겨 나왔고 갓 담근 김치에 굴을 얹어 입에 넣어주는 정이 넘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칠성은 그런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읍내에서 사온 따끈한 시루떡을 대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탐스러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풍경을 보며 칠성은 마지막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고 먹소의 코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눈송이와 섞였습니다. 먹쇠야, 오늘 눈이 참 곱구나. 우리 낭자님도 저 하늘에서 이 눈을 보고 계실까? 칠성은 문득 처녀 생각이 나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 어딘가에서 처녀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리움과 고마움만이 남아있는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먹소애를 마구간으로 데려가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고 따뜻하게 끓인 콩죽을 한 통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올겨울은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먹소애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부비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은 먹소의 등을 몇 번 토닥여주고는 눈을 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었고 방바닥에 깔린 샛노란 장판은 윤기가 흘러 보기만 해도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밖은 엄동설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 작은 방 안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노모는 칠성이 들어오자 반색을 하며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밖이 많이 춥지어서 이리 와서 밥 먹거라.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오늘 담근 아삭한 김장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마주하니 칠성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들어 뜨끈한 국물을 한 모금 넘겼는데 구수한 된장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었던 몸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이지 천하일품입니다. 칠성의 칭찬에 노모의 얼굴에 한박꽃 같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칠성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성아, 오늘 중매쟁이 할멈이 다녀갔단다. 옆마을 김진사 댁 셋째 딸이 참 참하다던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칠성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칠성의 대답에 노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겠구나. 내 죽기 전에 좋은 꼴을 보게 생겼어. 방안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자의 대화로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비치니 온 마을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화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얀 소복을 입었던 처녀가 춤을 추는 모습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바람결의 처마 끝 풍경이 댕그랑 하고 울리며 칠성의 인사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눈을 감았습니다. 등은 따뜻하고 배는 부르니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머리맡에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밖에서는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꽃향기 나는 길을 걸어 회화나무 아래로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언젠가 만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꿈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복을 짓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칠성의 삶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변치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예시하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 깊은 산골 마을의 회화나무와 은항아리가 증명해주고 있지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수백 년 묵은 회화나무가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고 칠성의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하여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도울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 갚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소근거리고 달림도 졸린 듯 구름 이불을 덮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칠성인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저 회화나무 아래 묻어두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